자, 그러면 이제 그 계약화 형성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그 미래행 교과서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계약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미래행 교과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 이제 여기 계약화의 어떤 그 등장의 의미, 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계약화의 등장과 더불어 계약 사상도 점차 확산되었다. 자, 이에 따라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를 극복하고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국민 국가를 건설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래서 계약화 이제 그 당시 영향 뭐 이런 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간제 개편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 수신사 관련된 내용도 보고요. 자, 여기 보면 1차 수신사의 김기순을 파견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계약 정책을 통과한 통일기금원과 그 아래 이제 12사를 뒀는데, 여기에는 이제 앞에 보여줬던 12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있죠. 나중에 이제 4대사 교진사가 하나로 통합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별기군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윤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조사 시찰단 관련된 내용인데, 조사 시찰단의 목적이 여기 있죠.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근대적 행정기구 운영과 대화 정책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사 시찰단을 파견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시찰단은 일본 정부기관과 산업과 군사 등 근대적 시설을 살펴보고 미국과의 수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래서 이후 이제 귀국한 후 그 작성한 보고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뒷받침되었다. 그래서 그 영향 관련된 조사 시찰단의 그 확인된 그 보고서 영향 이렇게 있고, 그 사진을 보면 그 별개군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 별개군들은 이제 민혁이 이제 맡았고, 이 일본군 장교 호리모토라는 사람이 와서 훈련시켰다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조사 시찰단이 왜 아메어사가 되었을까 이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네, 조선 침략 유포하고 연결돼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81년 1월에서 2월까지 무려 10명의 동래부 아메오사가 한성을 출발했다. 근데 왜 고종은 밀명을 내려 아메오사에게 일본의 근대 문물을 파악하고 보고했을까? 당시 조선은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개화를 반대하는 유생들의 위전척사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었다. 자, 이에 고종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조사시켰다는 아메오사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했다. 아메오사가 되면 동네까지 여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 조사시켰다는 3월 말 동래부에 직결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유생들 반대하는 어려움 속에서 조사시켰다는 파견한 것은 당시 정부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걸 책으로 만든 것이 문건사견이라고 책이 있어요. 문경사견. 이런 책이 있는데 뭐 이런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금성을 보죠. 자, 통상 계약론 등장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인 것처럼 이제 그 도표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계약 사상이 초창기 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계약 정책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기기창도 있지만 여기 근대적 시설 중에 뭐냐면 방문국하고 전환국이 있어. 그래서 방문국은 이제 인쇄 출판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전환국은 화폐 발행 기관인데, 이 방문국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발행된 것이 한성 순보죠. 그다음 전환국은 이제 오늘날 조폐공사하고 이제 비슷하죠. 여기에서 이제 그 화폐가 대표적인 화폐 백동화라고 화폐가 있죠. 백동화. 예. 그래서 이제 근대 시설 같은 게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청가 일본의 근대 운동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다음 외교 사절과 이 시차탈 파견과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여기 뭐 이제 수신사가 있고 조사 시찰단이 있고 그다음 김영사, 김영사 영성사, 그다음 보빙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동아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뭐 복인사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파 형성 관련돼 갖고 여기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겹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요 통상 계약론자 다음에 계약을 시키고 계약파가 이게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계약파들의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통상 계약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용호, 김윤신 등은 개항 이후에 정부의 각종 계약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계약파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계약파는 조선이 기존의 중국 중심의 질서를 벗어나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 수용에 구국강병을 이뤄야 한다고 봤다. 자, 그 밑에 있는 사료는 해당 교과서하고 이제 동일하고요. 계약 정책 관련된 내용도 거의 비슷하죠. 1차 수신사, 그다음에 2차 수신사 이렇게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통일기구랑 관련된 내용 있고 거기 때 12사 수치 관련된 내용 있고 별기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성사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청해 영성사를 파견해 근대식 무기 제조 및 그 군사훈련법을 배우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면 김윤신이 유학생 기술자 인솔하여 갔다가 그 체제비 부족으로 조기 귀국했다. 이후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윤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령 기기를 다루는 법을 모두 배운다 해도 기계를 구매하여 무기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돌아가서 해볼 곳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삼청동 북창에 기기창을 설치한 거야. 기기창. 근데 여기 체제비 부족도 있고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기본적인 지식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시 돌아왔는데 자 이런 내용들 자 계약파가 분열되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해당 교과서도 있는데 그 앞 뒤에 있거든요. 근데 한번 미리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자 계약파 내에서 계약의 개념과 방향을 두고 입장 차이가 있다. 이건 임오군란 이후에 더 확대요. 청량화 관계 설정, 계약 속도와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계약파는 급진계약파, 온건계약파 나누죠. 급진계약파는 반청이고 온건계약파는 친청이죠. 자, 그래서 김옥균과 박용호 등은 중심으로 한 급진계약파는 청의 내정 간섭을 벗어나 일본 메이진 유신처럼 사회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수용하며 조선이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됐던 것이 메이진 유신이야.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문명 개혁론 같은 것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반면에 김홍직이나 김윤신 등 온건계약파는 청의 내정 간섭을 인정하면서 개혁을 추진했다. 자, 그들은 이제 역할 모델을 했던 개혁의 모델이 됐던 것이 양무운동이죠. 그래서 양무운동을 본받아 기존의 사회제도와 문화를 유지하는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했죠. 자, 동도서기는 이제 개념이 뭐냐면 정통적인 제도, 동도와 그다음에 사상을 지키되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개항이 이제 뭐냐 중국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있죠. 중체서양의 논리나 메이지 유신의 이제 초기에 일본에서 제기했던 항옥야제 양제 같은 논리죠. 중체서양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항옥양제는 뭐냐면 항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마토의 정신이에요. 고대 야마토 정신인데 요거는 이제 국학에서 이제 나온 개념이거든요. 요건 뒤에 좀 일본서 할 때 다시 얘기하고요. 양제라는 것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마토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는데 이게 이제 메이지 초기 때 나온 거고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일본 거 다 그러니까 서양 거 다 받아들이자 뭐 그런 논리까지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17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동아교과서를 보죠. 동아교과서. 자, 동아교과서는 그 앞부분에 잠깐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요. 자, 여기 이제 뭐 박규수, 오은기, 유은기 같은 초기 계약파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경석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
자,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 교수는 청해 사신을 다녀오면서 청해 문호개방 과정과 양보운동을 직접 목격한 후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국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경석도 역간으로 여러 차례 청해 왕래하면서 해국도지, 연안지락 같은 서적을 가져와 서양의 기술과 문물을 소개했다. 자, 유은기도 이러한 서적들을 접하면서 박규수, 오경수와 함께 개국통상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젊은 양반자들에게 세계 정사, 서양 문물을 소개하면서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야 김옥균, 박용호, 김홍직을 중심으로 개화파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개화파는 개항 이후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실무 관료로 활동했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회곡도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해남에서도 읽었지만 여기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해국도지나 해국의 개념은 뭐냐? 정통적 중화 질서에 포함되지 않고 타자에 존재했던 여러 국가, 그러니까 서양이나 뭐 미국 그런 국가죠. 도는 지도고 지는 해상을 통해 침범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감하게 서양 문물을 수입해야 되는 주장인 해방론을 의미했다. 그래서 여기는 해방론적 관점에서 얘기했어. 해방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나중에 했지만 바다로부터 오는 그 적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건데, 자, 하여튼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지위와 역사를 비롯해서 서양과 동양의 종교의 역국부터 군함, 대포, 만원경의 제조법과 이러기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을 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박 교수의 보고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청에 다녀온 다음에 느낀 점을 이제 적어놨는데 볼게요. 자, 이 내용은 1872년에 청에 다녀온 뒤 느낀 점을 고종에 보고함으로써 조선 정부가 서양 문물을 배척할 반한 것이 아니라 서양 대포와 한유선, 증기성 등의 제조법을 익힘으로써 구국강병의 길을 모색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여기 개화정책 추진하다 이제 내용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수신사 파견 목적 있죠. 일본의 군대하던 모습과 국제정세를 파견해서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설명이 좀 덜 돼 있죠. 1차는 모르겠는데 2차는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한 거야. 그리고 뒤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3차 수신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모군란 뒤에 이제 뭐 사절단을 파견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사가단인데 그때 많이 일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하기 위해서 이제 3차 수신사를 또 파견한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수신사를 통해서 그 어떤 영향이 있냐 여기 있는데, 자, 이게 영양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수신사를 통해서 세계 정세의 변화상을 알려지면서 개화파가 개화가 이제 시급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래서 이에 조선 정부 청해 양모 운동을 본보기로 삼아 동도석의 입장에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구한말 때 개혁 정책은 동도석이에요. 그래서 동도석에 입각해서 간지도 개편하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도 개편하고 서양의 물문이나 이런 것도 동도석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 언급했던 이제 통립기무화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벌기군, 뭐 이영통합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립기무화문과 관련된 설명이 여기 좀 자세히 돼 있어 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청해 양로운동의 추진기구인 총리각국 사무화문을 본떠 1880년에 설치된 근대적 행정기구다. 정치와 군사 기밀을 총괄하여 개화정책과 관련된 국가 주요 정책을 추진했고 그 밑에 12사를 두었고 행정심을 분담하게 했다. 그래서 1882년에 7월에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 이후 폐지되었는데 이건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시 폐지된 거고요. 다시 이제 뭐냐면 두 개로 나눠졌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내화문하고 그다음에 외화문 이렇게 이제 나눠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화 정책에 이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영성사를 파견했죠. 근데 이제 영성사 파견에 대한 내용이 여기 좀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자, 청해 영성사 김윤신을 대표하여 유학생 기술자를 파견했다. 자, 이때 파견했던 김윤신은
그 유학생과 기술자를 파견한 인솔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추가하자면 앞에서 얘기했죠. 조미수 통상 조약. 자, 조미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실무진으로 간 거야. 이 사람은. 또 여기도 추가하시면 되고. 자, 이들은 청에서 근대식 무기제조국가 군사훈련법을 배웠으나 근대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년 만에 들어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다고 했죠. 일단 근대 기술이 부족했다는 거, 지식이.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 체제비가 없었어.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청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서의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설치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이제 네, 조사시켰던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다시 비상교과서를 이제 볼게요. 자, 비상교과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그 앞부분에 있어요. 예. 여기 통상 계약론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여기도 뭐 해국도지가 나오고 연안지락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유흥기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갑신정변에서 큰 마크에서 이제 뭐 큰 역할을 행사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파 형성에서 박 교수의 보고 내용이 있는데 앞에 있는 이제 내용하고 이제 겹치죠. 그다음에 오경석의 주장인데 이 오경석 내용이 주장이 여기 있어. 그래서 이건 별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교과서에는 별로 없는데 이 오경석 주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이 사료 자체가 예전에 한번 그 기출 사료로 나왔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해국도지를 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 읽어 보시고요. 예. 이거 읽다가 제가 목이 가기 때문에 각자 읽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 1번을 읽고 박 교수가 영향을 받은 중국 근대 운동이 무엇인지 써보자. 자, 박 교수는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 걸 이제 본받을 수밖에 없겠죠. 보고 드는 게 그거니까 청의 양무 운동이다. 그다음에 자료 2번에서 이제 오경석이 당시 조선사를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 서술해 보자.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유흥기가 오경석의 개혁의 방법을 묻자. 오경석 먼저 북촌의 양반 자제 중에 동질구의 혁신의 기운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북촌은 그 당시 건세가들이 살았던 양반 자제, 건세가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자, 오경석은 중국에 가져온 근대 서적을 읽고 연구한 걸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북촌의 양반 자제 중에 동기를 구해 혁신의 기운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오경석이 이제 신분이 중이니까 당연히 직접 만나기는 힘들고 이 박 교수의 사랑방에 통해서 나중에 소개를 받아갖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 교수를 건너서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계약정책 추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정부가 이제 수신사를 파견했는데 여기 보면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이렇게 이제 있고 자, 2차 수신사의 목적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2차 수신사는 그 일본과의 조약 개정 때문에 파견 거예요. 뭐 문물 그 수용도 있지만 조약 개정 내용 앞에서 이제 무관세 그다음 무제한 어떤 유출, 양곡 유출을 좀 뭐냐면 막는 거 이런 거를 하는데 일본 측이 안 들어주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이걸 들어준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1883년에 맺어진 조일 통상 조약이죠. 예. 조일 통상 장정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부분에 1차 수신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요. 자, 그러면 이제 1876년에 1차 수신사 일행이 요코하마 역으로 가는 모습을 취재자 확인한 런던 뉴스가 화가가 그린 것이다. 고종은 이제 수신사 파견으로 김기순을 만나 들을 만한 모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기록해 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일본에 도착한 수신사 일행은 일본의 주요 인사를 만나고 근대 시설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그리고 김기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김기수는 귀국할 때 일본 정부부터 조일수 조교 11조에 의거한 통상장정 협상을 위해 그 외무성, 미야모토 등을 서울에 파견한다는 문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 절차에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부속 조약은 지금은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나와 있지만 그 안에 그 1차 수신사 이후에 도장을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의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통일기무화문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건 뭐 비슷하죠. 이형을 통합했고 조정병대를 이제 설치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정병대 관련된 내용이 인제 좀 자세히 이렇게 밑에 적혀 있는데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고령병대는 그 고령 때 설치된 신식군의 별기군의 다른 명칭으로 받아들였으나 신식 군사훈련이 진행된 당시에 고령실력과 일성록 등 간천사료나 기타 관계 문헌에선 별기군이라는 용어를 보이지 않고 고령병대, 기예병대라는 용어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별기군은 후대에 만들어진 용어라고 이제 보고 있고 뭐 잘못된 용어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냥 통상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영성사 관련된 내용도 여기 좀 보충이 있으니까 볼게요. 자, 중국에 들어와 있는 서양의 선진 과학 기술 및 병기 제조 기술을 학습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도입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청국 즉각 약정을 체결하고요. 1891년 9월 김윤신, 어용준 같은 개화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탱진 기국의 양모운동 때 만들어진 거죠. 공학도를 파견했다. 이들이 영성사다. 이렇게 있죠. 그치만 영성사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인자재를 이끌고 이제 파견했는데 일단 정부의 재정 부족 때문에 이제 안 됐다. 그래서 일찍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들어갔는데 앞에서 재정 부족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식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추가죠. 이모군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일찍 들어온 이유를 세 가지 지금 언급하고 있어. 앞에 교과서 연결돼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기기창의 의의가 있죠. 한성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이다. 뭐 기기창 의의 쓰라고 하면 요거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보빙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빙사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보긴사 보면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일본인 통역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 통역관도 있잖아, 통역관이. 중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이 왜 두 명의 통역관이 필요했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인제 그 당시 영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중 번역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 두 명을 같이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인제 여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1883년 조선은 미국의 정권 대신이었던 민혁이를 중심으로 그 밤내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 민혁이는 뒤에 좀 유명하죠, 이 사람은. 예. 사절단 구성을 당시 통역에 담당한 사람이 필요하자 청의 역관이었던 오대장을 그 영어와 중국어 통역을 뽑았고 청의 중서학당에 유학해서 중국어, 영어를 능통했던 고용준도 사절단에 이제 포함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절단이 되는 일본에 그 한 달간 머무르면서 미국에 갈 준비를 했는데 그때 주일 미국 공사관부터 미국까지 이행할 어 안내할 사람들 보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인제 그 미국인 허시펄 노예와 일본인 영어 통역가인 미야오그가 스네즈오가 사절단을 파견했다. 그래서 인제 이중으로 이제 통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몰랐죠, 그 당시에. 얘기를 못하면 이 통역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역관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외국인 통역관이 얘기하면 외국 통역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면 인제 뭐 그 중국어, 영어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제 중국어 1어 통역관이 또 끼어 가지고 또 얘기를 해 줘,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하면서 이걸 또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에서 얘기하면 또 영어로 해 갖고 인제 그걸 중국어 우리나라 통역관한테 얘기하면 그 중국어, 일본어 우리나라 통역관이 얘기하면 또 그걸 우리나라 인제 사람한테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어 그다음에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거쳐서 영어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이중 통역을 했던 거야. 요렇게 이제 해서.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위전 착성 운동을 뒤에 하는 거니까 보시고 되고요. 그다음에 뿌리 깊은 한국사를 좀 볼게요. 자, 앞부분에 인제
척사사상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좀 뒤에 있으니까 같이 연계돼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도서기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도서기동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볼게요. 여기 부분만. 예. 뒤에 이제 대화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좀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 부분 보고 그냥 발췌동만 하는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동도서기도는 1876년 국교화담 이후 서양 열강대의 침투에 대응하는 자세로 조선의 도도, 윤리, 지배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발달된 기술 기계를 수용하여 부국강을 이동하자는 이론이다. 동도서기도는 고종을 비롯한 왕실과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론이다. 근대화론의 주류이다. 이렇게 있죠. 이 동도서기 자체가 예전에 01년 기출문제인가요? 이때 이제 핵심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동도서기가.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동도서기론들은 유교적 정통적 개념인 도와 기의 관계를 더 도를 구현하고 기를 함께 발전시키는 것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요거 관련된 사료들이 있는데 사료들 꼭 읽어보세요. 예전에 한번 동도서기론 관련돼 갖고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동양의 도덕 규범을 바탕으로 삼아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심지어 이처럼 동도를 근거한 삶 때 서계를 수용하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됐다. 이런 걸 보통 가대망상이라고 하죠. 예. 자, 하여튼 자, 동도서기도는 1871년 전직 관료 각기당이라는 상소에서 본격화됐다. 그는 이제 서양의 기계제조법이나 농업, 잉업에 관한 책에서 우리가 이룬 것을 가져서 사용할 걸 주장했고 그 서양 사람이 싫다고 서양의 좋은 기술까지 배척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자, 정부의 동도서기 정책을 보죠. 자, 한편 조선 정부는 국교회담 이후 이른바 신사유담당을 불렸던 조사 시찰단 앞에 여기쯤 이게 몰래 파견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뭐 신사유담당이라 부르기도 하고 조사 시찰단을 부르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영성사를 각각 일본과 청국에 파견했다. 자, 조사 시찰단은 일본에 건너가 정치, 군사, 교육, 교통, 농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선진문물 자세히 탐지하고 돌아왔으며 자, 영성사에서는 청구의 기기창과 수사학당, 수해학당 같은 걸 배속되어 기술을 배워갔다. 자, 여기에서 이 기기창이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사용한 게 아니라 청국의 기기창을 본받아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 이제 수사학당이나 뭐 수해학당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마 이제 그 해군사관학교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아마 여기는 이제 수해학당 같은 경우에 기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기대를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배와 관련된 무기를 만드는 뭐 그 학교 뭐 이렇게 있고 뭐 무기창, 기기창은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부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1882년에 임오군란에 불구하고 고종의 고소를 통해서 동도서기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에 청명했다. 그래서 고종의 선언은 그뒤 이제 동도서기를 널리 펴지는데 결정적인 구실이 됐다. 자, 이는 조선 정부가 취하고 있는 위전척사 정책을 폐기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임오군란 이후에 이제 고종이 자기 아버지한테 뒤통수 얻어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화 정책에 대한 확실한 이제 신념을 갖게 되죠. 자기 아버지의 정책을 완전히 뿌리고 부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척합이 뽑아버리고 이 동도서기를 이제 내세우는 어떤 그 어떤 교서도 발표하죠. 예,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의미죠. 이 교서 발표의 의미. 예, 이게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정부가 그 당시 개항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이념적 바탕은 동도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용 등등등등에 다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동도서기론 주장이 이제 전직 관료, 제약 유사행, 뭐 무가 급제자 내용들이 이제 동도서기론 주장을 했고, 자, 고용무의 주장 내용이 있는데 요거 뭐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고용무는 첫째, 서양 여러 나라의 사자를 파견해서 그 나라의 풍습과 경계를 살펴보고 우위를 두텁게 한 뒤 훈련된 그 여러 분야의 기술 교사를 초빙하여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서양의 기술을 학습시킬 것. 둘째, 정부 이외의 기관으로 공의당을 설립하고 시문을 하는
그러니까 시문하는 건 그때그때의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문하는 인사를 특별 채용해요. 시무에 전념케 할 것. 그다음에 셋째는 강산을 개발하고 넷째는 50호를 1구로 편제해서 1구에 부장 1명을 정하고 부장 밑에 4명을 두어 군내의 도적, 수재, 하재, 은주, 폐단을 순찰 조사할 것. 다섯째는 상해사와 국립은행 등 서울에 성립할 것. 여섯째는 인천항과 부산이나 원상항은 인천항은 부산의 원상항과 달리 산단 지역에 들어온 조언의 요충지고 서울의 길목에 해당되니 해군기지를 창설하여 그 지역을 튼튼할 것.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간직과 작공도 확보할 걸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은 동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윤석왕은 동물, 도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풍요의 윤리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 기를 수레, 배, 군사, 농업, 기계, 백성과 국가의 편리를 봤다. 그래서 아울러 그는 동양의 도를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서해의 과학기술을 조속히 배워야 하며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주장했다. 요 자료 5번은 자료 6번은 좀 읽어보세요. 기출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기출 사료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빙사 관련된 내용이죠. 보빙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빙사의 구성원은 민혁인, 홍영식, 서강범이다. 사절단은 태평양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여기 보니까 전 대서양을 거쳐갖고 이제 걷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태평양이네요. 그냥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 태평양이에요. 제가 이제 잘못 알았어. 자, 수정해 주시고요. 미국 대륙을 횡단한 다음 워싱턴을 거쳐 뉴욕에 가서 미국 대통령 체스트 아서 대통령을 만나서 국서를 전달했다. 자, 이후 40일 동안 보스턴 등지에 순회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각지 여행한 다음에 귀국했다. 이 과정에서 일행은 박람회를 참관하고 농장, 공장, 병원, 전기회사,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서양의 근대 문물을 직접 하게 됐다. 자, 그들의 눈에 비친 서양은 멸시의 대상이 오랑캐가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한 문명 세계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빙사의 견문 활동이 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1880년대 구국강병을 추구했던 그 당시 이제 정부의 근대 문물 수용과 14응업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갖고 이제 예전에 농업 정책하고 농업 그다음에 이제 우편 이런 거와 영향을 미쳤죠.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 이제 거기 보빙사 일행이 그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 아서에게 큰절을 하는 건데 아마 이제 우리 사절단이 청나라 그 항쟁할 때 인사하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한테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동도서기도는 이처럼 집권 계명 관료층을 중심으로 형성됐고 이모군란 이후에 몇몇 제야 유생층까지 동정하면서 확산됐다. 자, 이 시기 때 다른 편에서 김옥균 같은 친일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여 서양의 기회만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수용한다는 그 문명 개헌을 대두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 문명 개헌은 일본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야만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를 받아서 개할래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거야. 우리도 야만 국가고 일본과 서양의 문화를 받아서 뭔가 문명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개할을 해서.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온건개합파는 좀 생각이 다르죠. 이들은 우리가 문명화 됐다. 유교를 통해서 문명화 됐는데 무슨 또 받아들일 게 있냐. 우리는 이미 문명화 됐다. 유교에 의해서. 이게 좀 입장 차이가 있어. 얘네들이. 자, 그 뒤에 이제 보시면 그 문명개헌론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개화의 의미인데 이건 뭐 그냥 각자 보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문명개화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문명개헌은 내용이 있는데 자, 문명개헌을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지칭하는 내용으로 문명의 단계가 뒤떨어진 우리의 처지에 문명화, 꼭 서구화를 달성하려면 사회 전역 영역에서 정통 질서를 타파하고 서양의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이론이다. 이게 메이지 유신 때 이제 나왔던 이론이야. 자, 이른바 개화주의의 대두다. 이 개화주의가 바탕이 됐던 논리가 문명개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는 자기 사회의 수준을 야만시하고 그래서 문명화 대상으로 삼는다는 동도서기가 다른 형식 인식을 보였다. 동도서기 입장할 때는 이미 우리가 문명화 국가야. 성략적인 그 통해서 문명화 됐잖아. 근데 얘네들은 우리는 야만 국가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그 당시 유럽의 문명을 빨리 받아서 우리
야만에서 야만에 탈출해야 된다. 야만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자, 특히 이 김옥균과 박용호 같은 훗날 갑신전변의 주역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문명 개혁운자인 후쿠자 유키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이 후쿠자 유키치가 이제 이 김옥균하고 이 사람들 되게 아꼈어요. 그래서 이 김옥균의 갑신전변에 의해서 이제 김옥균이 갑신전변 쿠데타 이게 실패했다는 거니까 후쿠자 유키치가 이제 인식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흥하론이라고 아시죠? 흥하론. 흥하론이 이제 후쿠자 유키치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흥하론 비슷한 주장을 했어.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이 한다. 특히 일본이 이제 먼저 그 근대화 됐으니까 일본이 큰 형님으로 중국과 한국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연대를 강조했는데 김옥균의 갑신전변 이후에 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주장하면 타라이kun론. 그래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어디 가자? 군합화 국가,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뒤떨어진 게 뭐냐면 한국과 중국은 내쳐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얘네들 정복하면 도와준다. 오히려 얘네들 놔두면 얘네 문명화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은 다른 나라한테 먹기 아니냐. 서양 열강들에게 먹느니 우리가 심을 키워서 유럽 국가처럼 돼서 대신 얘들을 먹는 게 얘네들 입장에서도 뭐냐 다른 나라한테 먹힌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개 같은 논리로 타라이kun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게 후쿠자 유키치는 자유민권론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국내에선 자유와 인권이 어쩌고 뭐 어떻게 떠들었던 인간들인데 이런 자유민권론 인권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일본 국내에서는 막 자유와 인권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이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문제에서 철저하게 제국주의 논리를 살아.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자, 하여튼 후쿠자 유키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 계합하에서 계하는 일본을 본부로 삼는 급격한 서구화 추진을 하는 논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자,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거 뭐 계하주의의 이제 인식 기반과 발전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는 그냥 관점들이 쭉 있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이런 것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교과서 다시 돌아오자. 자, 그래서 이제 해당 교과서 이제 보면, 이제 위전척상 운동을 볼게요. 위전척상 운동. 자, 위전척상 운동 관련돼 갖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 앞에 그 최익현의 상소가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익현 상소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죠. 이번에도 이게 언젠가 나올 것 같은데, 예.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위전척상 운동을 크게 4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1860년대 이항로와 김정지의 통상 반대 운동, 척하 주존론이라고 하죠. 네, 척하 주존론. 그래서 이제 이 척하 주존론에서는 이제 그 뭐냐면 이항로의 주존론, 기정지 같은 이제 척사소 이것도 유명한데, 자,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 서양하고 문물을 교류하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공산품하고 선에서 만든 공산품과 땅에서 나는 농산물과 교류를 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 그때 통상을 반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부등가 교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주장을 어디에 들었죠? 그 최익현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최익현 이전에도 이들은 똑같은 소리 한 거야. 원래 이제 이 최익현이 이들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논리들을 그냥 상수에 반영한 거예요. 최익현은요. 자, 요때 이제 통상 반대론자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 줬죠. 그때 정부가 이제 흥성대원군이잖아요. 그래갖고 흥성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반대 운동 이렇게 있고 18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뭐냐면 그 개항 후에 개항 전후로 해갖고 그 뭐냐면 최익현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내세운 게 뭐냐면 외항일치론이야. 개항 반대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교림 관계를 뭐냐면 회복하는 거다. 그 외와 양은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반해서 체이키어는 그 당시에 이제 인식은 뭐냐면 외와 양은 똑같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뭐냐면 1번은 양놈이 되었다. 이거는 뭐 체이키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박규수나 이제 이런 통상 계약론자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에 입각해서 이제 반대했던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유명한 상수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오불가소론이죠. 예. 오불가소론. 예. 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만석과 홍제학이 중심으로 해갖고 했던 등등 개화 반대파 운동, 개화 반대. 자, 그래서 이걸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해요. 80년대에 있던 것은 신사년에 있었던 척사 반대 운동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때는 이제 완전히 정부하고 대립구도가 형성됐어. 예. 위전 척사 운동. 그냥 막 탄압하고 그래 애들이.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1860년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동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주도를 했는데 여기는 영남 마니소라고 할 는 남인생들이야. 예. 정권에 소외됐던 영남 남이소 영남 그 지역의 남인들이 주도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은 홍제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영남 마니소를 올렸던 그 뭐야 이만선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가면 요게 이제 의병운동과 연결되죠. 의병운동. 네. 90년대. 그래서 이제 을미의병하고 연결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뭐냐면 항일 운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개화파들은 대부분 친이다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고지식한지 몰라도 이렇게 문맥이 뭐야? 이게 나중에 하해 그 무장투쟁 세력의 주 그 흐름이 요 위전척사 운동 이렇게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부터 보죠. 대부분 유생들은 성리학적 하이론의 입장에서 그 당시 서양 사람들은 모두 금수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 하이론 자체가 인제 뭐 오랑캐하고 중화를 나눈 거잖아요. 우리도 인제 그 당시 조선 중화주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요때 이의 개념은 보통 사람인데 중화의 어떤 문물을 인제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얘는 중화 그 이의 개념들 안에서 사람이 아니야. 이도 사람이지만 얘는 아예 사람조차도 아니야. 이 금수저, 짐승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는 서구 열강이 동양을 야만으로 본 것과 비슷하다. 그 둘째에 걸쳐 양요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한층 더 강해졌고요. 또한 서양의 개항한 일본도 윤리를 모르는 금수라고 여겼다. 자, 그래서 이들은 서양의 침략과 그 다음에 천주교 등의 서양 문물을 물리치고 유교 윤리를 지키자라는 위전 척사 운동을 펼쳤다. 자, 여기에서 위정과 이제 척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위정은 뭘까요? 바른 것을 지키는 거죠. 이때 바른 것은 뭘까요? 네, 성리학적 질서죠. 근데 여기 성리학적 질서를 중국적 가치관을 지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 당시에는 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적 가치관을 넘어서 조선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이 성리학적 가치는 우리 거야. 우리 거를 지키는 거야. 성리학적 사회 질서 우리 거. 그럼 사악한 건 뭐냐? 이게 척사가 사악한 것을 이제 배척한다는 뜻인데 요때 이제 사악의 대상은 서양의 문물이죠. 그래서 바른 것을 지키고 위정, 사악함과 이단을 물리치자. 이 척사. 그래서 이걸 이제 했던 게 위전 척사 운동이다. 당연히 여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제 성리학을 신봉하는 보수적인 유생들이죠. 초창기 때는 노동색들이 주도했다가 뒤에 이제 남인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 초에 그 당시 이제 요거는 갑자기 건너뛰었네. 그 이항로 기정지는 없고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요 부분은 좀 제가 보충자로 좀 설명할게요. 여기 건너뛰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현대에서 이제 그래서 77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제가 이제 보충자료도 제 교재를 좀 이용을 하면서 좀 할게요. 네. 자, 보통 이제 4단계로 이렇게 발전되잖아. 이렇게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있는데 자 처음에 통상 반대 운동은 1860년에 그래서 요 관련된 상소가 이제 이학년 상소문도 있고 등등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위정척상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상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상소를 올려서 대부분.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열강의 통상 요구와 병익령의 신민양령. 그래서 이학년과 주존론을 주장했고 기정진이 척사소, 약물 금지. 그러니까 서양의 물건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학과 기정진은 이제 후에 호남 지역의 위정척상 운동에 영향을 주고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했다. 개별상소 위정척상 운동을 전개했고요. 자, 이들의 주장 내용을 보면 서양의 무력 침략에 대응해서 척화 주존론을 주장하면서 대원군의 통상수교 고보정책을 뒷받침했다는 거. 그래서 약물 금단론, 양화 배척론, 이때 양화라는 거 양문이나 다 서양의 문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외국의 어떤 경제 침략을 파악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이능 논리, 손으로 만든 그 공산품하고 이거 무한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땅에서 나는 농산물, 이건 유한하죠. 이게 이제 교환되면 부동가가 되면 망한다. 이런 논리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요걸 이제 후에 최익현이 이제 주장하죠. 예. 최익현이 이제 요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학래 사상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서양의 사치품과 우리에게 사치품이라는 건 이제 공산품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필수품인 농산물이 교환되면 국내 세상의 기반이 몰락하고 농민층의 분해가 초래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보죠. 70년대에 보면 여기 사료가 있는데 요게 이제 사료가 이제 여기 있는 사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사료를 이제 볼게요. 요 관련된 사료가 기출 문제에 나왔던 사료거든요. 그러니까 꼭 봐두셔야 돼요. 예. 자, 이게 오불과 소동 관련된 이제 사료거든요. 예,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일단 그 한 번 하층을 맺으면 저자들이 원하는 바는 무랄 고요관돼 있다. 저들의 무랄은 모두 요사스 없고 기인한 곳, 손으로 나온 곳으로 무구한 데 반해서 우리의 문화는 종류가 모두 백성의 생명에 달려 있는 곳으로 땅에서 나온 곳으로 한계했다. 그래서 손으로 나오는 공산품하고 땅으로 나오는 그 농산물이 교환될 경우에는 부등가 교환이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망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따라서 유한하고 체액과 기름이 되어 백성의 명이 달려 있는 것과 무궁하고 요사스러운 것과 교역하면 마음이 썩고 풍속을 버리는 것이니 한 해에 반드시 그 양이 수만에 닿을 것이니 얼마 가지 않아 땅이 황폐해지고 수천리 농지가 황폐해지고 집이 황폐화되어 다시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는데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했죠. 그 후에 이제 일들 말대로 개항 후에 우리가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경제적인 악몽은 상당히 뛰어나. 비판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안이 없어. 그리고 그들의 입장이 자신의 어떤 그 정통적인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한계가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요거는 일부고 여기는 이제 오불가손의 이제 전문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 뭐 천주교가 들어오면 망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이런 내용들 뭐 각자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최익현, 김평무, 유중교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고 그래서 이제 오불가소론 보통 이 사람이 이제 그 상소 올릴 때 지부복골 척하기소 지부복골 척하의소인데 여기 보면 이제 경복궁에 가서 이제 뭐냐 덕수궁인가요? 이 도끼를 찍어 가지고 만약에 내 상소를 안 받아주면 내가 내 목을 이 도끼로 잘라 죽이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했잖아요. 올렸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가 이제 뭐 이런 행위가 퍼포먼스가 조선 후기 때도 있었어요. 그냥 예전에 했던 걸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에 국가의 자존심 손상, 그다음 부등가 교환, 천주교 학산에 대한 미품 양소 파괴, 그리고 외항일체론을 주장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의도로서 남인과 소론 세력이 노론 정국의 타도에 대한 경계의식 뭐 등등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80년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특히 이제 80년대에 정부가 이제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국과 수교의 필요하다는 조선 책략을 배포하자 위전 척사 운동이 절정에 달했다. 자, 이 조선 책략이 배포하니까 이제 있는데 이 조선 책략 영향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개화 반대 운동을 격화시켰다는 거. 위전 척사 운동에서 두 번째로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고 자, 세 번째로는 뭘까요? 개화 정책을 뭐냐면 학 추진을 이제 빠르게 했다는 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관련된 건데 자, 영남 지방의 유생들인 이만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상소를 많이서 올렸어요. 많이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만 명이 서명했기 때문에 많이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때만 올린 건 아니고 조선 후기 때 영남 지방의 그 유생들이 많이 그런 형태로 올렸어. 왜냐면 갑순환국 한국 이외에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정권에서 이제 소외됐잖아요. 남인들이. 그러니까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던 건데 하여튼 이에 호응하여 전국의 유생들이 뭐냐면 조선 책략과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거. 자, 하지만 위전 척사 운동은 정부가 강경한 상소를 올린 유생 홍지학을 처형한 등 강하게 탄압하자 수그러졌다는 거. 자,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였죠. 홍지학 상소가. 예. 홍지학이 이제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만원 척사소라고 하거든요. 홍지학이 올린 게. 그래서 이게 92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만원 척사소. 이 내용이. 제가 똑바로 써야 되겠다. 네. 이게 92년도 기출문제 문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고종을 되게 욕했어요.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너네들 고종이 친정 이유로 서양 문무가 양학들이 만연해서 종무와 사직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고종을 막 비판하면서 그때 이제 뭘 주장하냐면 통일기무한 폐지. 그다음에 오이제 부활 이걸 이제 주장해요.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만원 척사선을 올렸다. 근데 이걸 듣고 이제 웬만해서는 상소 올리면 그냥 어허 하고 웃어주고 넘어가는 거 아니면 이제 너무 화가 날 경우에는 이만소처럼 기한 정도 보내는데 이 사람은 너무 선을 넘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형다 했죠. 그것도 능지형이 처해갖고 이제 했는데 거기다가 또 또 사이가 나빠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있죠. 이재선을 이제 뭐냐면 고종의 이복형인데 왕위를 추대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재현 사건, 그다음 안기영 사건이라고 해요. 안기영 사건.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1881년 8월에 남인세력이 흥성대원군에 서자했던 이재선을 앞세워 쿠데타 모의 사건까지 발생하니까 조정은 대원군의 측근세력과 척사세력을 철저히 탄압하고 위전석상 운동은 그 당시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재선 사건 또는 안기영 사건이 1881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국왕폐위 쿠데타 미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쿠데타 일으켜서 국왕을 폐위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민씨 정권이 반대파를 억압하고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고종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예전에도 안 좋아졌지만 이때 더 안 좋아져. 예. 그래서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척사상소의 기세가 좀 위축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종척사 운동은 항일의병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뒤에 이제 을미의병 같은 것도 이어지게 되죠. 을미의병으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1900년대 이후에는 이게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교과서에 뭐냐면 예전에는 하이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이간에 입각해 갖고 이제 얘들이 오랑캐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 1900년대 이후부터는 만국공법 체계를 받아들여. 국제법에 의하면 이 일본의 이제 침략은 국제법에 어긋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좀 하이간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 1900년대 이후에는. 예.
그래서 이제 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때 이제 얘네들이 뭐 파리 장서 사건에서 1차 유인산 사건이 일어나긴 하는데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근현대사 교과서 있네. 여기.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하이간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보죠. 자, 위전 척사 운동은 조선은 곧 작은 중화라는 중국이라는 자부심과 정통 성리학 체제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한계에 드러나고 있어 그 기반이 점차 약화됐다. 자, 이에 따라서 제야 유상들 사이에 서양의 기술 문명과 정치 사상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정통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려고 하는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만민공법 아래에서 이제 일제의 어떤 침략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예. 이제 하이간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 국권 회복에 나서 근대 민족 운동을 합류하는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났다. 예. 그다음에 여기 유인단 사건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을사조약 체결 당시 조약의 폐기와 을사오적 척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고 3.1운동 이후 파리 강화에서 137명 유림이 서명하는 자주 탄원서인 파리 장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김창수를 파견하고 했으나 탄로가 나 박종성, 김봉학 등 대규 교도소에서 순국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 파리 장서 사건을 통해서 외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다음에 예전처럼 하이간이 아니라 이제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다시 이제 들어와서 그 앞부분을 이제 볼게요. 여기 체육관 관련된 내용 보면 자, 최익현은 병익양육 때 주전론을 펼쳤던 이항로의 제자로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외양일체론 내용이 있죠. 그래서 강화 추진 세력은 개항 추진 세력은 일본과 수호 조약을 맺는 것은 일본과 옛날에 호의돼 있는 것이고 조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 서양과 호의를 닦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외양 분리론을 내세우는데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을 맞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양일체론 논리는 최익현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다 인식하고 있었어. 예. 양반준 씨의 정통 질서를 지키려 했던 그의 행동은 하이든의 얽매여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일본과 조약 체결이 본질적 경제적 측면과 연결된다는 걸 예리하게 깨뜨려봤다. 아주 현실인식은 정확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함이라는 호가 있죠. 그래서 1868년에 경복궁에 중건에 비판 상소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흥성대원군의 비판 상소도 올려갖고 흥성대원군을 퇴진시킨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74세 나이로 의병을 입혔어요. 그래서 을사의병을 입혔죠. 나중에 이제 스시마 감옥에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꼰대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계야파보다 훨씬 더 나은 인물이죠. 하여튼 그 당시에 보수나 꼰대는 그래도 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위전척사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미래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보수적 유생층 위전척사를 위치다. 이렇게 보면 자, 19세기 후반 성리학을 신봉했던 보수적 유생들은 그 서양과 일본을 조선의 유교 문화를 무너뜨린 오랑캐로 인식하고 하이든에 입각한 거죠. 얘네들 사람도 아니고 군수라고 이제 생각한 거야. 위전척사 운동을 맞섰다. 자, 이들은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둔 조선의 정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 천주교와 서양 문화 그리고 서양 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침략을 물리쳐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장한 게 통상 반대론자죠. 이항로 같은. 그러니까 병익양요 전후로 해서 이항로 등은 통상 반대론을 주장한 데 이어 서양의 침략을 맞서 싸우자는 척화 주존론을 펼쳤다. 자, 이 주장은 흥성대원군의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항 반대 운동이죠. 자, 강화도 조약 체결 무역에 외항입체론을 제기하면서 개항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니까 최익현 등은 그 당시 이제 외세에 굴복하여 문호를 개방하면 경제가 파탄나고 자주권이 손상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최익현의 주장은 이제 그 밑에 있죠. 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익현의 주장에서는 하이건적 세계관 입각한 우월한 문화의식이 반영되고 있다. 대항 반대를 통해서 최익현은 우수한 문화적 정통과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호 개방으로 양이 무궁한 서양 상품이 유입되고 그다음 유한정한 농산물이 교육하게 된다면 백성대 도덕성 심성을 해치고 경제적 파멸을 가져올 거라 주장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개화 반대운동이죠.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조선책략 유포죠. 그래서 조선책략을 유포하면서 미국과 수교를 하고 하자 영남 유생 이만소를 중심으로 많이 쏠려서 반발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개화 반대 운동은 정부의 탄압 정책으로 한동안 거세게 일어났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면 뒤에 이항의 척가 주전론이 있고 세익현의 외양일체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영남만이소가 있어. 요 영남만이소는 좀 볼 필요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상주의 사사원 책자를 보는다면, 자, 이게 이제 그 조선 책략이죠. 어느새 털것이 일어서고 쓸개가 털리며 울음이 복받치는 고 눈물이 흘립니다.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허미가 없는 나라이고 러시아, 미국, 일본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호락하게 되고 누구는 박하게 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해당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 뒤에 있거든요. 문제풀이에.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조선 책략을 이제 비판할 때 영남만인서에서 어떻게 비판했냐면, 그 당시 청국과의 기존의 외교 관계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일본과의 이유로 반대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왜 반대했냐면 그 조선을 호신탄탄 노리는 마음이 더욱 커질 거라는 이유로 반대했고요. 미국과 러시아는 원래부터 관계가 없는데 굳이 이들을 불려들 까닭이 없다는 이유를 뒀다. 마지막 이단 서적을 가지고 온 그 조선 책략이죠. 그 김홍지를 배척하고 조선 책략을 불태워버릴 걸 요구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조선 책략에 따르면 오늘날 조선의 급선무는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것이었고 러시아를 막는 계책은 중국과 하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한 앞에 이제 조선 책략 내용이요. 먼저 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원못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건 뭘까? 미국이죠. 미국은 원래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공연히 남의 권유로 중국 사람의 권유로 불려줬다가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 상가 바랄건대 주공과 공자, 그 다음에 정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더욱 밝혀. 자, 그래서 사악한 간악한 짓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위전척사 운동자들이 내세웠던 내수 양의의 논리예요. 그래서 내수 양의는 조선 후기 때도 이제 국벌론 낼 때 그렇게 주장했던 건데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마음을 수양한다면 자연스럽게 오랑캐를 물리칠 것이다. 너무 그냥 간념적이고 좀 희망적인 그 논리인데 하여튼 이 내수 양의론에 입각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게 이제 나와 관련된 사료는 앞에서 읽었던 동조서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가와 나의 주장이 비슷한 점이 뭐냐? 성리학을 숭상해야 반항을 인식했고 다른 점은 영남 만이소와 달리 각기당은 서양의 과학 기술이 이익이 된다고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 다시 미래에 넘어가서 이제 영남 만이소 관련된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1-1에서 이제 3까지 주장하는 각각 배경을 쓰시오. 제기된. 자, 이항의 척가 주전론은 무슨 사건으로? 1860년에 제연선모 사건과 병익량으로 이제 했고 자료 2번은 1870년에 일본이 운용 사건을 구시해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자료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1880년대 조선 책략 유포와 개화 정책의 추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금성 교과서를 좀 볼게요. 금성 교과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금성 교과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위전척성들 전개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밑에만 좀 읽어볼게요. 자, 홍제학은 이제 국왕에게 구탄하다 상소했다고 처형당했고요. 예. 거기 밑에가 이제 뭐냐면 한계와 의의가 있어. 자, 의전척성 운동은
양반 중시의 성리학적 질서는 지키는 한계가 있죠. 자, 그렇지만 서양과 일본에 침략하는 또 반침략,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다. 서양과 일본의 침략 반대하는 반외세적이고 반침략적인 성격이 있다. 의의가 있죠. 의의 첫 번째 의의고,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이 되게 이제 나중에 1890년대 항일 우병 활동을 또 이어져. 예.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뭐냐면 그 조선책략 내용과 영남만이술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제 그 관련된 병익양요에 반발하자 척가주전론, 강화도조약이니까 외양입지론, 조선책략 유포되니까 개화반대운동, 이렇게 이제 했다. 자, 그 다음에 동아교과서를 넘어가죠. 자, 동아교과서 보면 이제 유생대 위전척사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위전척사 운동의 정의가 이제 쭉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9세기 때 후반에 천주교 확산되고 서양 열강대 통상수교 요구가 거세지니까 보수적인 유생들이 이들 기존 사회 질서를 위협해서 위전척사 운동을 펼쳤다. 예. 그래서 1860년대 이항로와 기정진 등은 열강의 통상 요구와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척가주전론을 주장하면서 흥성대공의 통상수교고 요청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인증본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본은 11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본은 11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870년대 체이키 외양입체론이 있고, 8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 정책을 하니까 또 조선青年 육포개혁이었고, 이제 이만소를 비롯한 영남만에서 옮기고 전국적인 각계각층의 이제 상소가 빈번했죠. 이에 고종은 척사 융음을 내렸다. 요거를 이제 내용이죠. 요때 내린 게 척사 융음인데, 자, 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신하나 백성들이 내린 어떤 말이나 문서임이에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후부터 만약 다시 사교에 깊이 물들어서 자기 습성을 곤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사교는 이제 기독교를 의미하겠죠. 자,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유인하여 깨끗한 것을 더럽힌 자가 있다면 가족과 종족을 멸살하는 처벌이 또한 부득한 거죠. 기독교 믿으면 죽는다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자역의 상소를 계고 위정척사 운동을 탄압하는 등 개화가 추진했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위전척사 운동에 점자역할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뭐냐면 개화 반대 운동의 실태가 됐던 것이 홍제학의 상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 천재교과서 한번 볼게요. 예. 자, 위전척사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자, 서구 열강의 이제 침략이 접근이 심화되고 천주가 확산되니까 보수 유생들이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전척사 운동을 했고, 대원군이 집권하는 모욕에 이제 통상 반대 운동이 펼쳤다는 거, 병익양요가 일어나니까 기정진, 이항로 같은 유생들이 그 척가주전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측을 지지했고요. 강화도저역 체결을 위해 1870년 체이크를 비롯한 유생들이 일본도 서양과 다를 바 없다는 외양일체를 내세우면서 개항에 반대했고, 그다음 조선책략이 유포되니까 반대를 해서 이만손이 영남만손이 해서 했다. 자, 그래서 이걸 계기 위해서 이만손의 이제 그 영남만수의 의미가 있죠. 이걸 계기로 개화 정책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 영향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한계하고 의의가 있는데, 요거는 앞에 있는 교과서하고 이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제 사료도 앞에서 언급했죠. 예. 영남만에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자, 위전척사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는 이제 보면 이제 19세 후반 때 이제 위전척사 운동이 이제 전개됐고, 보수 유생들 위해서, 그 다음에 2학년 기준제 척가 주준론, 이렇게 해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고, 그다음에 외양입체론이 있고, 그다음 뭐 조선책략이 유포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뭐냐면 의의와 관련된, 한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위전척사 운동에 관련된 걸 사료도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통상 반대 운동, 개항 반대 운동, 개화 반대 운동,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료 2번하고 자료 3번은 각 앞에 읽었으니까 자료 1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날 서양 오랑캐에 침입을 당하면 국론이 학친과 전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서양인을 공격하는 주장은 내 나라 쪽의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인과 합친하는 주장은 적국 쪽의 사람의 주장이다. 그래서 그 흑백 논리를 본 거죠. 전자에 따르면 나라 문화를 정통을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에 따르면 인륜과 금수의 지경을 빠지게 말 것이다. 이렇게 이 학로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양반 유생들이 자유와 같은 주장을 한 이유를 말해보자. 내세운 이유를. 서양의 사상과 문물 등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고 인식했다. 또한 열강과 교육을 하게 되면 조선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고 보아 일본과 서양대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이렇게 있고, 자, 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뽀세양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아이고. 뽀세양 64페이지 표 보면, 자, 자, 척사사상은 인수지변에 입각한 하이간에 근거한다. 인수지변은 뭐예요? 인은 사람이고 수는 그 짐승 숫자죠. 그 사람과 뭐냐면 짐승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인도 오랑캐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얘는 수는 그러니까 인에도 이제 이에도 오랑캐가 있잖아요. 삼이 있잖아. 근데 얘네는 사람조차도 아니야. 앞에서는 짐승이죠. 예. 그래서 중화와 이적, 사왕과 짐승의 분별은 당상이라는 유교적 인성관과 오행서 입각한 유교적 자연관이 그날 인식에 근거했다. 그래서 중화, 소중화, 이적, 근수의 구분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체제와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선 서양의 합친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자, 이런 논의는 병인양을 거쳐 1870년 일본과 국교를 맺으면서 본격화됐다. 우선 1860년대 척사 유생들은 점차 거세지는 서양 각국의 통상 요구에 맞서 통상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프랑스와 미국의 통상 요구가 무력 침략으로 이어지자 이들은 척하 주존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자, 이들은 흥성대원의 내정 개혁을 반대하면서도 또 통상 거부 정책을 적극 지원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흥성대원과는 반대했지만 요 점은 선택적 지지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무렵에 일본도 서양 오랑캐라는 외항일체론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야기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체육형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홍직이 이제 일본의 수신사로 갔다가 가져온 조선청약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격렬하게 이제 또 진행되는데, 자, 1880년대 10월에 윤원식의 상설 필두로 유생들과 함께 일부 관리들마저 1881년까지 정부의 개화 정책을 통틀어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걸 앞에서 이제 신사년에 일어났다 해서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해요. 또는 개화 반대 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조선 침략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조선 침략은 일본에 있던 중국 외교관이었던 항주센이 지은 책으로 조선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자강을 도모해 그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일본과 이미 근대적 국교를 맺고 청과의 정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조선에게 미국이 새로운 연대란 이 주장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야 정부에서는 조선 측의 여부를 필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조정대 신들에게 논의를 하게 됐다. 자, 1880년 일어난 몇 가지 움직임은 자기의 정통 질서를 지키고 밖으로는 나쁜 걸 막아야 되는 척산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이항의 후손이었던 이만소는 이 남인 출신이죠. 소두도 이만소 소두라는 것은 이제 보면 이게 연명을 올렸잖아요. 첫 번째 이름을 이제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영남 만이소에서 조선 책략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험 불가능을 주장했다. 원래 그 러시아, 미국, 일본은 모두 오랑캐이므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정통적 척사의식을 바탕을 이뤘으며 나가 이들과 통상과 함께 토지를 요구할 때 우리가 근거지가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이 드러나 있다. 위기의식이 드러나 있다. 홍제학은 위전 척사가 과거부터 내려온 기본 정책인데 지금에 와서 일본과 통상을
허락했기 때문에 약물과 사교가 유행할 종묘 사직이 뭐냐면 흔드니 국왕은 위전 척사를 내세워 개항을 추진한 관료를 처벌하고 정면을 공격하게 되었다. 처벌하고 정면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제 요 영남 만이소하고 홍제할 상소는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나올 수 있어. 이 홍제학은 예전에 기준이 나왔죠. 예, 요거. 자, 그러나 이날 식사 척사 운동은 1982년 국왕의 폐위 쿠데타 미수 사건.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 사건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이재선 사건이라고 했죠. 이재선. 대웅군의 서자인 이재선을 뭐냐면 그 앉히려고 했잖아요. 안희동 이재선 사건. 또는 뭐 안기영 사건이라고 좀 하는데 이게 1881년에 일어났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쿠데타 미수 사건의 고비도 기세가 수그러졌다. 그리고 이제 대원군의 지지 세력 중에 안기영과 권호정 등 척사에 무능하다는 부심내서 고종을 폐기하고 대원군의 서자를 제가 잘못했네. 이게 요쪽이 아니라 잠깐만. 1880년 8월에 국왕 폐위 쿠데타 미수 사건 고비로 기세가 수그러졌는데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제가 설명하는 게 요 뒤에 있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대원군의 지지 세력 중에 안기영과 권종은 척사에 무능하다는 부실로 고종을 폐하고 서원군의 서자인 이재선을 왕위에 앉히려다가 사전에 발각된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선 사건 그 주동자가 안기영이기 때문에 안기영 사건이라고 해요. 자, 하여튼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원군 지지 세력과 함께 김평문, 홍제학 등 척사 세력을 철저히 탄압하여 척사 운동의 학살을 막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또 뭐 앞에서 이제 얘기한 홍제학 같은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쫄았던 거죠. 그러면서 쫄면서 이제 조금씩 약간 누그러지기 시작했죠. 자, 이런 척사 사상은 자세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이며 소중한 의식과 봉건 체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이 한계가 있죠. 소중화 의식, 봉건체제, 성리학적 가치관. 그리하여 제야 유생 중에 척사사상을 출발했지만 서양의 기술 문명과 정치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정통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한편 일반 민인과 함께 국권 수호 운동을 합류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동도서기적 경향 후대 얘기예요.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하이간을 버리고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외교 같은 것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위전척사 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관 교과서 이제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뭘 읽냐면 이모군란 부분 읽을게요. 이모군란. 예. 그래서 이모군란 부분을 읽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